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 전용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꿈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미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고 현재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을 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로 나가서 독립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회복의 과정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질환의 회복이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회복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혹시 병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혹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정신과 약을 끊어도 더 이상 정신질환의 어떤 정신과적인 증상, 예를 들어서 사고의 왜곡인 망상이나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느껴지는 감각들, 통상 저희들이 그걸 환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복용하고 있는 정신과 약을 끊어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매우 익숙한 이런 내용들은 정신과적인 회복을 의료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 정의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도 정신과로부터의 회복은 내가 병나기 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 혹은 정신과 약을 뚝 끊어도 더 이상 정신질환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회복은 의료적인 관점에서의 결과가 아닌 어쩌면 우리의 전 인생의 전인적인 관점에서 과정이라는 얘기를 함께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심리적인 변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이 변화 과정 그림은 정신질환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심리적인 변화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특히 정신질환의 그런 어떤 회복 과정을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어쩌면 똑같은 순서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는 거에는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 사람마다 속도도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유의하면서 이 심리적인 변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과정은 혼란과 충격의 단계입니다. 보통 이 단계는 굉장히 충격적인 인생의 대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 시기에 정신과 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시기에는 초기 현실 검증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거나 병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과 충격이 매우 심각한 그래서 어쩌면 심리적인 붕괴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병원도 아닌 정신과 병원에 내가 입원을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도 내 인생은 끝이 났다라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이 났기 때문에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통째로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어마어마한 인생 사건으로 여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이라든지 그리고는 사실은 병의 특성상 타인은 내가 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난 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정신질환의 큰 특징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부정 그리고 우울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부정을 한다라는 것은 나의 자아가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상태를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로 부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보통 이제 치료진들은 이 환자는 병식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정신질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나는 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넘어졌는데 만약에 내가 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일어날 필요도 일어설 노력도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고 뭔가를 이렇게 회복되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이 되었고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함, 그렇게 되면 감정은 이렇게 우울한 감정으로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부정과 우울의 단계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분노를 느끼는 단계인데요. 보통 조현병의 발병률은 100명 중에 1명, 곧 1%라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명 중에 1명은 걸린다는 이 병이 하필 왜 나한테?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리고 왜 하필 나한테? 그러면서 본인이 믿는 종교가 있다면 본인 종교의 절대자에게 이제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든지 가족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든지 예를 든다면 뭐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혹은 가정 불화로 인해서 혹은 뭐 갑자기 집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내가 병이 난 것이 아닐까 하면서 그 분노의 화살이 어디로? 가족에게로. 그러면서 강제 입원을 시킨 사람도 대부분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가장 믿고 있었던 내 가족이 나를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분노까지도 경하게 돼요. 또는 학창시절에 있어서의 나의 어려움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거나 혹은 성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거나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 때문에 하기 싫은 무언가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 또 혹은 간혹 본인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그 분노의 화살을 쏘음으로 인해서 내가 약하고 못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약해서 내가 뭔가 결단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본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보내는 경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슬프게도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기를 거쳐서 만약에 우리가 넘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면 일어서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희망과 수용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단계를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희망은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되신 우리 회복의 고수들에게 물어보면 이 희망이 회복의 과정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내가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나는 인생이 끝이 났어, 내 인생은 끝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희망의 단계에서는 비록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정신질환이 있어도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인식의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은 무언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위에서의 도움을 받았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직접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왔던 회복의 당사자를 직접 만나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롤 모델이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살듯이 나도 삶에 대한 뭔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한다면, 내가 오늘 뭔가를 하면 내일은 조금이라도 무언가가 희망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도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희망의 길이 조금씩 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자기 주체감, 그러니까 성공 경험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자기 주체감,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생각, 나의 정체감, 이런 것들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요즘 청년 세대들은 정신질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꿈과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세대다라고 요즘 주위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러한 이야기에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 보니 정신질환의 유무를 떠나서 많은 청년 계층이 고립되고 집에만 머무르게 되고 사회와 단절되고 이러면서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정신질환의 특성상 청년 시기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한다는 그 정신과 질환의 발병 시기가 청소년 혹은 청년 시기라는 그런 결과들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은둔형 외톨이 혹은 은둔형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게 정신질환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고, 은둔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정신질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쩌면 은둔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립되고 집에만 머무르고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되면서 이렇게 고립되어 계시는 청년 계층의 우리 분들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그 회복의 과정 중에서 부정과 우울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회로 나오기 위한 굉장히 우리 사회가 함께 해야 할 노력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쩌면 이 영상도 그런 청년 정신질환자분들이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신질환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 정보의 부족으로 혹은 사회적인 낙인에 인해서 어떤 것이 또 회복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의 상태에서 우리가 앞제 살펴봤던 그 회복의 앞 과정 중에서만 계속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어쩌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함께 나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희망의 단계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임파워먼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임파워먼트, 나에게, 자신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정신질환 당사자가 성공의 경험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 임파워먼트는 강화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나는 굉장히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분들은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치료에 대해서도 결정권이 가족에게 있거나 치료자에게 있거나 퇴원에 대한 결정권도 가족, 치료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입원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퇴원을 하라고 하면 퇴원을 하는 것이고 진료를 가라고 하면, 그래서 굉장히 내가 뭔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결정을 한다라기보다는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임파워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쌓아가기 위해서는 성공의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당사자가 성취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달성하여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결과가 아닌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단계에서 내가 정말 지금의 내가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성취할 수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대한 목표를 만약에 세운다면, 예를 들어서 바로 당장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누군가와 결혼할 것이야, 혹은 뭐 당장 내가 원하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 들어갈 것이야 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 주위에서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한 목표부터 하나씩 달성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실현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이것들이 쌓이면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임파워먼트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혹시나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뭔가 내 앞에 이렇게 돌뿌리가 있다면 그 돌뿌리를 뽑아서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때 우리는 그 돌뿌리를 그냥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다면 그 돌뿌리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그걸 넘어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가 나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함께 와야 되는 게 자기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인식을 하는 것이죠. 결정도 내가, 그렇다면 책임도 누가? 내가. 사실 정신질환이 생긴 것은 나의 책임은 아닌 거죠. 내가 바랬던 것도 아니고 이게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렇지만 이 정신장애로부터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해 나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파워먼트가 필요한 것이고 자기 책임이 따라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겠다. 그런데 사실 이 단계에서는 다시 또 잊고 있었던 앞전의 분노가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닌데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닌데 이걸 왜 내가 책임져?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책임에 대한 결정은 내가 내려도 몰라 책임은 뭐 부모님이 지든지 누군가가 지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저항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저항들 때문에 사실은 심리적인 갈등, 스트레스가 올 수 있는데 이 스트레스는 사실은 매우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다. 아예 스트레스가 올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돌뿌리 말씀드렸듯이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주위에서 좀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기 책임의 단계에서 사실은 이 회복의 과정에서 상당히 조금 고차원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내가 해나가는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회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누군가는 아마도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내가 병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혹은 지금 정말 먹기 싫은 이 정신과 약을 또 끊어도 나의 정신과적인 증상, 망상이라든지 환시, 황청 이러한 환각들이 나타나지 않고 이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기대했다면 그건 제가 이제 의료적인 관점에서 입각한 결과론적인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료적인 관점에서 결과만을 생각했을 때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어땠냐면 나는 그냥 정신질환자였어요. 자, 나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무수한 많은 역할과 위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좁게는 나는 어떤 부모님의 자녀, 누구누구의 친구, 혹은 어느 동 주민, 어느 구 주민, 부산광역시 시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풀타임이든 파타임이든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학생, 자원봉사자 혹은 동료 지원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정신장애인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당사자 운동가 등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 이꼴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장애인이 아닌 나를 둘러싼 무수한 역할들 중에 내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극히 하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의미 있는 역할은 당사자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며 자신이 결정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회복신념, 인파워먼트, 자기책임, 자존감, 긍정적인 정체성 등이 같이 함께 강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의 회복을 결과가 아닌 과정의 관점에서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은 당장 무언가 드러내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미처 나는 아직 회복의 과정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는 나 저기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회복을 원하고 회복의 과정 안에 들어가고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 회복의 여정 안에 지금 한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실은 정신질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은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도전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한 번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도전을 하고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고 또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해 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무한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을 가진 당사자분들의 회복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아닌 이런 여정이다. 그래서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 여정은 삶의 여정이다 라고 조금 더 전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회복은 사람마다 지극히 다를 수 있고 속도가 다를 수 있고 모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재에 굉장히 회복을 잘하고 그 과정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는 회복의 고수라고 부릅니다. 그 고수분들을 인터뷰를 쭉 해서 이렇게 모아봤더니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회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회복은 가장 조금 인상 깊었던 말이 다이어트의 과정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일단 내가 시작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주위에서 아무리 너 좀 다이어트 해야 되겠어 해도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그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죠. 내가 시작하기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다이어트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굉장히 느슨해지기 쉽죠. 그죠? 느슨해지려고 하는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변화는 그렇지만 그 내 노력에 비해서 체중은 굉장히 서서히 줄어들죠. 변화는 너무 서서히 일어나고 혹은 때로는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체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목표한 목표에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되죠. 만약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해서 이전의 상태로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요요 현상 즉 우리가 재발이라는 또 이런 난관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도 다이어트처럼 꾸준히 노력하고 관리하면서 나 자신을 가꾸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은 무조건 일직선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고 혹은 앞단계를 갔는데 뒷단계로 후퇴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가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거나 혹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회복이 다르다라고 느끼셨다면 주위에 반드시 아마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정신장애인분들 재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정신재활시설을 이용을 하신다든지 이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런 기관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손을 내미시면
반드시 함께 손잡아 주실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